이제 다음 질문으로 갈 건데 제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질문이 다 오늘 망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너무 길어요.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답변보다 훨씬 길어요. 단순하게 갈 겁니다. 단순하게 질문 드릴게요. 정줄 났어 이제.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제 배상민 작가는 아까 뭐 성수대교는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1시간 필연적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한. 네. 그건 큰일 날 소리죠. 성수대교가 필연이라니요. 다시. 네. 아까 배상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성수대교는 필요한 사건이고 극적으로 필요해서. 아유 진짜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나를. 자 다시 성수대교는 배상민 작가는 아까 성수대교는 극적으로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것에 맞춰서 94년도라는 배경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오히려 앞에 1시간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영화의 톤이 바뀌는 거. 갑자기 이제 1994년 10월 21일이 자막이 뜨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들을 이제 실제 TV 화면으로 보여주고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의 연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뜬금없다 오히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사실 의도하고 있는 이제 어떤 애도의 제스처 같은 것들은 오늘날의 사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환기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의 연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 혹은 달성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심진경 선생님. 노노노노. 다른 선생님부터. 아니 왜 답변을 이렇게 토스를 다시 하시는 건 뭐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재난을 다 세월호랑 연결하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성수대교는 성수대교 나름의 엄청난 비극이고 그 개별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일종의 세월호의 은유가 돼버리면 그 희생자들은 또 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또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세월호를 연상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성수대교의 의미가 뭔지를 성찰하는 이야기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성수대교는 사실 94년, 95년을 장식하는 두 가지 커다란 붕괴 중에 하나인데 삼풍백화점은 나왔죠. 정의연 작가의 삼풍백화점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80년대의 운동권 서사는 뭐 권여선 작가라든가 아니면 그 작가의 문제로 이 소설이 묻히긴 했지만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든가 또 웹툰으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정리가 됐었는데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성수대교는 그런 작품을 못 찾아봤어요 사실. 아마 근데 또 세월호는 뭐 세월호 나름대로의 후일담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몇 년이 지나서 나올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커트 보네거트가 자기가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20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형상화할 수 있었듯이 후일담이라는 거는 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이후에 나왔던 소설들은 난 후일담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요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면 결국 저는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후일담이 이제 비로소 나온 게 아닌가. 그건 뭐냐면 성수대교는 일상의 붕괴,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는 일상이었다라고 생각돼. 왜냐하면 그 세 명이 그 강가에 쓰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그 은희랑 은희 언니랑 그 다음에 그 남친이 강가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끊어져 있는 그 이미지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수대교는 평소에는 일상처럼 왔다 갔다 하던 다리였잖아요. 출퇴근하던 다리였고 친구들이 버스 타던 다리였는데 그게 탁 끊어진 채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지 선생님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자면 운동권이 막 고문당했을 거야. 내지는 그 시대에 어디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갔을 거야. 뭐 94년도가 그렇게 엄혹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약간 본격 같은 시기였어요. 94년도가.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영지 선생님을 뜬금없이 성수대교에서 잃는단 말이야. 아무도 그 관객도 예측을 못했어요. 영지 선생님 거기서 잃을 거라고는.
어머니가 그 침통한 표정을 지을 때 다 저는 예측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예측을 못했어요. 고문 당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문은 좀 너무 비약 아닌가요? 서로 하여튼, 다른 너무 네. 서로 다른 94년도야. 네, 어쨌든 저는 그 맥락 속에서 성수대교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일상은 견고한 다리 같지만 사실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그 밑에는 뭐가 부식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하나의 일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 그 상징으로서의 성수대교가 저는 영화에 의해서 요청되었다고 보지, 이거를 뭐 세월호라든가 뭐 기타 어떤 다른 우리의 오늘날의 어떤, 맥락으로 연결. 그거는 좀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렇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9.13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 큰 붕괴가 나오지도 않았던 것의 그 단독성이 세월호에 휩쓸려가는 것, 그것도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중요 키워드가 돼가고 있네요. 단독성. 네, 이거를 손쉽게 단순히 90년대의 복고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또 의식적인 회고로도 취급하지 않고 그 시절에 있었던 시기에 접근해 가기 위한 단독적인 방법으로 보는.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연결해서 저도 이제 그런 성수대교가 영화에 배치되는 방식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붕괴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일상. 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어떤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가 그 이 세계의 붕괴, 자기에게 익숙했던 어떤 하나의 세계가 붕괴되는데, 그 붕괴는 분명 각각의 개개인들에게 내상을 남기죠. 그리고 얘도 이제 그 선생님을, 영지 선생님을 잃으면서 어떤 그 상처를 받는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성수대교에서 영지 선생님을 잃었기 때문에 이 영지 선생님은 얘한테는 이제 그 영원한 애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애도라는 게 어떤 특정 시기에 그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애도는 훨씬 더 그런 어떤 내가 상실한 이 세계의 일부를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고, 자기 존재의 일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애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나와 다른 타자로 완전히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시선이 감독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박건우 선생님. 저는 성수대교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수대교 그 사건이 뒤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영지 선생님이 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거의 진짜 그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성수대교에서 죽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게 빨리?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촉이 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가 그렇게 나오니까 약간 좀 그래? 근데 이게 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영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은희라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만난 낯선 세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학원을 그만뒀을 때 그 상실감 때문에 학원 원장님인가요? 그분한테 막 신경질 내잖아요, 은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쫓겨나지. 학원에서 쫓겨나고. 그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적으로는 성수대교에서 그렇게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 영재 선생님을 그 영화에서 애도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자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영재 선생님을 상실한 사건이 은희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저는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사실은 설명될 수 없는 그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해명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성수대교 붕괴 같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보다는 내면을 파괴해 나가는 내파적인 사건으로서 다뤄지는 게,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사라져서 찾을 수 없다든지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제가 연출을 했다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종. 약간 질문을 이어받아서 김영지 선생님이 암시하는 뭔가 복잡한 캐릭터잖아요. 단숨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은희의 시선으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경하게 된 인물이라고 했을 때 이 김영지의 캐릭터의 의도성 혹은 그 어떤 마지막에 영지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제 당연히 도달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됐지만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그 질문 자체가 왜냐하면 영화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은 우리한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제가 볼 때 그 영화는 일상성에 되게 천착하고 있는 영화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죽도록 싸우고 나서 다음날 왜 이들이 화해하는지 설명 안 해줘요. 영화는 시종일관 그래요. 왜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간 다음에 왜 또 갑자기 학원에 다시 되돌아왔는지 뭐 뒤에 약간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일상은 그렇게 문득문득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영지 선생님 같이 그 특수한 사람도 성수대교 붕괴라는 그 상황에 같이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말해줄게 하고 영화가 끝나버린 게 나는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연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내 시선으로 봤을 때 타인의 일상을 지켜봤을 때 알 것도 같지만 조금 더 천착해서 보면 모르죠. 그게 가족이든 부모든 간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다만 우리는 그 일상에 묻혀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작은 아이가 위로 쳐다보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일상을 쳐다보게 되면 마치 그 장롱 아래에 그 깨진 위험한 그 램프 조각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일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장롱 속에 그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문득 쳐다보니 그게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영지 선생님의 그 질문은 뭐 어떤 사연이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질문을 왜 던졌느냐 영화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이 가닿는 그 장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희가 그 다음에 또 누군가의 다른 꽃을 찾아갈까? 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영화 기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수학여행 장면이잖아요. 수학여행 또 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학여행에서 은희는 그 수없이 많은 친구들 속에서 혼자 있는 걸로 샷을 끝맺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그 질문이 와서 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희 스스로 성찰해야죠. 그 사연은 자기가 이제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인 거고 이제는 그거는 누구한테 기대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은희가 간직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일상에 대해서 혹은 자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른 성찰을 하면서 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왜 그랬을까를 유추한다기보다는 왜 그 질문을 영화가 하게 했을까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는 그 질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나한테는 하면 안 됐다. 우리 나가서 싸우세요.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 영지 선생님은 되게 모호하고 오히려 되게 신비로운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담임 선생님 노래방 가면 뭐 서울대 못 간다는 둥 뭐 아빠는 이제 막 아빠도 공부를 특히 오빠한테 강요하고 이거 뭐 바람 피우면서도 되게 권위를 내세우고 엄마는 사실은 너무 삶에 지쳐서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 은희한테는 사실은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어른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른이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이제 자기가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떤 선생님 만났단 말이에요. 어른을. 근데 사실 그 어른은 은희의 어떤 그 일상과 이제 연속되지 못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인물은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비화되고 모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선생님은 일상의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도 얘한테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아까 마지막에 어떤 단독자로서 이렇게 혼자서 세상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실 페미니즘은 전통이 여성 전통이 잘 이제 승계가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규율화되고 좀 강압적인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여성을 보면은 얘한테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뭐 이렇게 모방하고 싶지도 않고, 엄마는, 그리고 선생님은 닮고 싶은데 사라지고, 결국 여성은 늘 승계되지 못한 어떤 자기만의 문화를 계속해서 그 세대마다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여성 문화 안에서 혹은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단절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아무튼 얘기하다 근데 뭐 그 말씀도 아까 배상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인공이 여성 소녀로 설정되어야 했던, 그리고 동시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방식과 또 잘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지 선생님의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로고스로 존재하죠. 일관되고 늘 한결같고 그런 지성적인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항상 폭력적이고 변덕스러워요. 그 은희를 좋아했던 그 중일 후배 여자애. 여자의 그 포인트죠. 대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나는 기억에 확 남는데 은희가 이제 그 학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냉담하게 대하잖아요. 거기 너무 상처를 받고 이제 그 소각장 뒤에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냐, 너 나 좋아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후배가 언니 그거는 지난 학기 일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빵 터지는 네. 네. 그 장면이 너무 이제 빵 터지기도 하고 사실은 은희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은희 가족들이 다 그래요. 다 폭력적이면서도 변덕스러워요. 어쩔 땐 되게 잘해주다가 어쩔 땐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근데 그 영지 선생님만큼은 은희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죠. 늘 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찬찬히 들어주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뭐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은희한테 낯설기 때문에 더 이제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분이 뭐 나이가 중요하진 않고 사실은 뭐 밝혀지지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재 선생님 나이가 한 91학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1학번이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는 강경대 세대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명지대 신입 91년도에 명지대 신입생이었던 강경대 씨가 이제 그 백골단한테 맞아서 죽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분신 정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죽어나가요. 분신을 해서 죽고 투신을 해서 죽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87년 당시에 이한열 열사가 죽었을 때는 국민적인 추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죽음은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특히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글을 써서 거의 뭐 불에 기름을 끼얹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대학생들이 사실은 폭력에 찌들어 있고 폭력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 강경대 세대는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은희에게 이제 영재 선생님이 뭔가 얘기할 듯 하다가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강경대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정서라고 봅니다. 저는 김영재 선생님이 의외로 많은 단서를 제공받은 맞으시죠. 캐릭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 말 대사에서도 저는 저것은 강경대 세대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도 이제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였는데 그게 89년도인가 88년도에 김호철이라는 이제 그 민중가요 만드시는 분이 만든 노래예요. 이제 그 노래는 보통 그 파업가 뭐 이런 이제 공장에 내려가서 그 현장 투쟁했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고, 결국은 이 운동권, 그러니까 노동운동 쪽에 가까웠었던 그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영재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영화에서는 이제 언뜻 단서를 주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 은이라는 친구가 일상에 찌들어 있고 변덕스럽고 자신한테 폭력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로서 그런 장치들이 영화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선생님 캐릭터 자체가 뭐 딱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뭐 김영지 선생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결국은 자기 업무와 자기감이 깊었지만 결국은 진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은희라는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기억들, 거기에 뭐 살아 숨쉬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물론 뭐 광경대 세대일 수도 있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은희 선생 김영지 선생님이 자기는 학교를 좀 길게 다녔다고. 그러니까 91학번이면 94년 대학교 4학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강경대 세대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위 학번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은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은희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이잖아요. 서울대 가는 게 최고고 장남 최고고 뭐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가족의 안위, 뭐 이익, 아니면 뭐 남자친구의 엄마는 또 방앗간집 딸이니 그러고 나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아마 의사 아들인 것 같아요. 남친이 아빠가 의사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은희의 그 김영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화는 계속 철거촌을 그쵸. 지나가게 만들잖아요. 그 은희 선생님이랑 같이, 은희의 영지 선생님이랑 같이 철거촌을 지나다니게. 그러니까 은희로 하여금 그쪽도 눈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매몰되어 있는 일상 밖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자, 그리고 그런 세대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운동권으로도 표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그 조금은 폭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 김영재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뭐 사실 강경대 세대라고 해서 꼭 91학번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강경대 세대 특집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홍기빈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이전 세대인데 8, 9학번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강경대 세대, 본인이 강경대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86세대와 자신들 구분짓는 사람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가장 운동의 중추에 있으면서도 빛은 제대로 못 본, 그 꿀을 못 반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여전히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 열심히 살았던 세대로서 강경대 세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그 영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세대론적인 그런 특징들이 사실은 은희의 보편적인 폭력에 노출된 삶과 공명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맞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말에 이러한 이제 설득력 이게 그렇죠.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실은 보낼 질문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그 선생님들이 94년도가 궁금하긴 했지만 그것까지 물어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3이어서 그때 고3이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기억 안 나.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네, 더웠다는 거,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 그렇죠. 네. 이상으로 저희가 벌새에 대한 리뷰를 다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